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정말 책인싸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홍춘욱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소개 말씀, 인사 예. 말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년째 경제분석 업무하고 있는 홍춘욱이고요.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이제 핀테크 서비스하는 회사를 차려서 대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까지 해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릎 꿇고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나. 네, 평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이 경제를 좀 쉽게 다가가는데 큰 일조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바쁘시죠? 오늘만 뭐 일정이 4개 있으니까 아유, 정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진작 나가야지 했는데 네, 정신이 없다가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일정이 네, 약간 사이에 네. 잘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만. 네. 예, 마음만 준비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만 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잠깐 소개해 주시는 중에 프리즘 이 회사 대표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2달 정도 됐죠? 예, 라이센스 따는데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는 아마 네. 10월 말 이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은 내년은 될 것 같아요. 영업은 내년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베타 테스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똑같이 실전처럼 하는데 아는 사람 돈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네. 문제가 나더라도 네, 금방 해결을 해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네. 서로가 양해가 돼 있는 사람들 네, 자금은 운영할 때 네. 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하다 갑자기 전산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네. 그 투자의 배분 비중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자동으로 맞춰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못 주문이 나가는 경우가 안 그렇죠. 생기면 좋은데 어. 그거는 실전을 해봐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테스트들을 이제 10월 네. 말부터 한 2달 정도 할 것 2달 같습니다. 정도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이제 대중들께 열리는 과정인데. 예, 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자문은 최소 가입 금액 규정이 엄격해서 네, 자산가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네, 저희는 그 앱 기반 서비스라서 네. 최저 금액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아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 역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해 오셨잖아요. 오늘은 특히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예. 투자하면 또 홍춘욱 이런 이름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투자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경제랑 역사 쪽이 맞아요. 예. 그리고 외환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제 책의 기둥인데 예. 이제 이번 책은 20살 아들 녀석하고 네. 집에서 있으면 맨날 싸우느라 대화가 없는데 네. 그 녀석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예, 심심하고 밤에 좀 외롭잖아요. 네. 특히 이제 친구들이 또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가끔씩 저녁에 네. 저한테 톡을 해요. 네. 근데 톡을 할 때 아빠 네. 뭐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질문 거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뭐 질문이 아버지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정부가 바뀔 때 투자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돈 1억 정도 안 되면 종목 하나에 올인이지 다른 거 분산 투자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난이도가 이미 어느 정도 깔고 질문하는 수준인데요. 이제 그 상경 계열에 갔으니까. 근데 어. 듣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보나마나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또는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하던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걸치면 저한테 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아빠가 홍준욱이야. 나 아, 이런 그런 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 안 하죠. 안 해요? 부담되겠죠, 자기도. 부담될 수도 예, 있겠네. 그러니까 제 아들이라는 건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또 유학가 있으니까. 또. 예, 유학가 네. 있으니까 그런 질문은 거의 받지는 않는데 음. 이 녀석 입장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시장을 딱 가봤더니 막 부동산은 죽었다 이제 살아나는 중이고 주식은 아직도 1989년 고점을 못 뚫었고 네. 경제는 딥을 내고 이러는 나라를 와서 공부를 하니까 네. 궁금한 게 엄청 많나 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질문에 그렇겠어요. 답하다 보니까 음. 야, 이거 차근차근하게 좀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썼습니다. 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그 계기, 이런 배경, 이런 걸 좀 들으실 기회여서 이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이 북토크에 앞서서 3분 미니 특강이 있습니다. 네. 그 주제가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네. 입니다. 강연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잘못된 상식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 느꼈어요. 너무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를 할 때 일단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예전에는 집 한 채는 있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집값만큼 빠르게 오르는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살 때만 사실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또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저축도 강제로 되니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게 투자의 정도처럼 우리는 느껴졌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저는 이제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금리가 너무 높고요. 정부의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한 데다가 2020년, 21년, 2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서 그 일반적인 가계의 소득과 또는 이자 부담 능력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데도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낡은 이야기 아니냐. 즉 투자에 있어서 세상이 바뀌면 적합한 투자의 전략들도 존재하는 건데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래서 세상에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 그게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변화된 세상의 환경에 맞춰서 좀 투자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첫 번째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아들 녀석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덜 깨먹으며 꾸준히 성과를 올리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20년, 21년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의 대폭등 장세 속에서 투자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그만 이렇게 힘든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차근차근하게 투자를 좀 시작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뭔지 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좀 반반 투자를 하고 또 한 1년 지나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 반대편에 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키 맞추는 것, 투자의 키 맞추기 전략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다른 나라 계좌,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30대의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까? 더 나아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탈무드 투자법. 마지막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정적 성과를 추구하는 좀 중위험 중수익 추구의 투자자들, 50대잖아요. 50대 이상의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추천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양한 전략을 버무린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을 하나 써봤고 그게 또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유튜브 동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분 미니 강연이 마치 한 3시간짜리 특강을 집약해 놓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에 그런 문구를 넣은 적이 있는데 어제 풀었던 그 숙제를 풀었던 공식을 오늘의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첫 번째 그 핵심적인 조언이 어떻게 투자의 공식이 있느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셨고 두 번째는
또 대상에 따라서 20대, 30대 연령 대상에 따라 또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부터 이 3분 미니 강연 속에서 오늘 대화 나눌 핵심적인 그 주제가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여쭙고 싶어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총론적으로 지금 정말 이놈의 경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복합 위기 시대, 이 경제를 또 주식시장도 포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경제 국면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약이 독이 됐죠. 약이 독이 됐다. 2020년 재정 지원이나 제로금리 정책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2021년까지 지속한 건 과했다. 조기에 마무리했어야 된다. 예, 마무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재정 지출은 중단했어야 되는 속도 조절. 거예요. 예. 미국은 2020년 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확대한 데 이어서 2021년 초에 또 한 번 더 네. 그래서 3조 달러, 4조 달러 상당의 돈을 풀었는데 네. 문제가 된 건 3조 달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2021년 초에 바이든 정부 취임을 전후해서 풀었던 4조 달러 상당의 돈들이 그 전부터 시작된 자산 시장의 어떤 과열에 또는 붐에 좀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다 또 연준이 2020년 8월이었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희대의 어떤 그 착안을 아니 나쁜 정책은 아니죠. 네. 분명 한 해 한 해의 물가만 보고 정책을 쓰면 안 되고 네. 지난 3년, 4년 정도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을 보고서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그 방법론은 참 맞는데 네.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가 어쩌면 이렇게 들린 거죠. 2020년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가 됐으니 2021년 암만 물가가 올라도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것처럼 네.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방만해졌죠. 방만했죠. 그래서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썼던 약이 너무 과해서 독이 되며 작년에 자산 시장 거의 대부분이 채권이 가장 버블이 심했고 네. 주식, 부동산, 코인까지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버블 레벨 네. 또는 심각한 버블 레벨에 도달을 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경제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연준이 뒤늦게 금리 인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군다나 전쟁까지 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이제 버블이 세게 터져버렸죠. 그렇죠. 2000년 이후 이렇게 터진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터진 네. 것 같은데요. 네. 2008년은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거 뭐 문제가 생기겠다. 이 부동산이 저렇게 해서 절대 갈 수 없어. 레버리지가 저렇게 는다라는 게 말이 돼. 서브프라임 문제 있어. 이러면서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저걸 되게 걱정하고 했고 또 미 연준도 자기들이 몰랐던 데서 터졌지 대비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거품이 크게 오를 줄은 모르고 막 기름을 뿌리다가 갑자기 모래를 끼얹기 시작하니까 연기가 기름 뿌리다 모래. 그러면 뭐 약간 폭발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격렬한 조정 및 아주 강력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그냥 짧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제 국면을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경제학자들끼리는 편하잖아요. 너무 백그라운드를 답변이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좋았고요. 특히 약이 독이 됐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과했죠. 예. 어쨌든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독처럼 또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페드의 실패였다라고 또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어쨌든 투자의 순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책 내용의 본격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 조언 주십시오. 예, 하나 자산에 올인만 안 해도 일단 벌써 성공의 첫걸음은 저는 밟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뭐 다 좋은 자산들이죠. 근데 이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욕망이 있냐면 네. 바닥에 탁 사서 고점에 파는 그 꿈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정말 그런 그 아주 야무진 꿈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그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요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정도 생각하는 정도인 거지. 그래도 네. 바닥을 잡고 싶은 마음들은 다들 똑같고 고점에 팔고 싶은 마음도 다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어떤 자산의 방향성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런데 근데 작년 이맘때
어떤 사람이 2100포인트까지 주가 빠질 거야. 여기서 1000포인트 더 넘게 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가격의 변동 조정이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외부 충격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연준이 잘못했더라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안 터졌으면 그럼요. 그리고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올해까지 계속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들이 우리는 안 돼 있는 거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주식은 연평균 성과가 한 7.5% 나오는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이게 10년에 한 4년, 3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니 그렇죠. 요 놈만 올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놈의 문제의 독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보약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미국 국채다. 그래서 뭐 단기채도 좋지만 중기채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50만 원은 한국 주식, 50만 원은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걸 이제 다 알죠. 예. 그러면 환율이 언제 고점을 칠 거냐를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투자에 또 타이밍을 노리다가 놓치고 네. 바닥을 또 못 잡잖아요. 그러다가 네. 그냥 둘 다 사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사다가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이 폭락했다. 그럼 내가 또 적립 투자를 하는 중이니까 새로운 돈을 갖고 네. 또 5대5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을 물타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오른 미국 국채는 덜 사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물타기, 자동적인 저가 매수가 그렇네요.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네.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손실이 가지 않는 이런 안정적인 포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멘탈이 강해지죠. 왜? 난 바닥을 잡았다. 버티고 버티니까 결국 오르는 걸 내가 잡았다. 봐라, 나는 그때 주식 산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자부심을 주고 그렇군요. 성공의 기억이 거의 투자의 여유를 불어넣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가 사면 고점에 물리고 또 내가 팔고 나면 바닥이고 그런 것들 몇 번 겪고 나면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를 혐오했기 때문에 아니 이코노미스트 맞아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말 2000년 정보통신거품 때 붕괴되는 과정에서 예.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는 알고 있었고 시장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정도였지. 네. 나스닥이 80% 빠지는 장이 올 거라는 거는 그거는 예측. 대공황 이후 최고 하락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아니 좀 시장이 부담스럽다, 네. 뭐 말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서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전망이 너무 심하게 잘 맞아서 예상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 그런 시장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가격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투자에서 가장 성패를 가르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이 시장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저 잘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사람조차 그 예상한 그 근거가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상이 실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대로 또 전개될 수도 있으니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굴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배분 뭐 이것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프리즘 이 회사에서는 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잃지 않는 투자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바로 뭐 국민연금 따라 투자라고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예.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많은데 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없고 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마켓 파워도 없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걸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드디어 ETF의 전성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서 개인들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서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저리 말 그대로 자문 서비스를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지금 짧은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홍춘욱 박사님의 이 투자 철학
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 책에도 투자 철학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은데, 홍춘욱 박사님, 투자 철학 한번 쫙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많이들 본받고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올해로 29년, 이제 만 29년이 됐는데요. 예. 93년에 저는 금융연구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경제분석팀에서 이제 쭉 경제동향팀에서 쭉 일을 하다가 예. 증권사에서도 오래 있고 국민연금에도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저의 스타일을 확립하게 됐는데, 예. 저는 그게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 예, 그게 뭐냐면 예.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때는 그 자산을 던지고 네. 달러를 가고요. 예. 또 지금처럼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슈퍼달러, 킹달러 소리가 들릴 때는 네. 그 달러를 팔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자산을 사는. 오. 이걸 확립하게 된 건 이제 깨달은 건 2000년에 깨달았고, 네.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실천에 그렇죠. 옮기기 시작했는데, 네. 딱 그러고 한 10년 하니까 은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월급을 열심히 저축해서 네. 자산을 쌓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은퇴가 네. 가능했지만, 네.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자주 온다라는 걸 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는 대단히 변동성이 큰 나라고, 그거는 실물과 금융이 다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을 서로 일으키기 때문에 네. 양의 피드백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예.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인데, 빠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부동산도 보면 그렇죠. 하우스 푸어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냐 하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포모 신드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이 부동산을 살 수 없어 라는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의 쏠림이 되게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쏠림이 나타날 때 냉정할 수만 있다면 투자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2011, 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고, 2015, 16년 중국의 위엔화 평가 절하 및 국제유가 폭락, 그리고 중국 위엔화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 뒤에 트럼프 당선까지 이어지던 네. 그 격동의 2016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또 2022년. 그러니까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과 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5번 정도의 급등 급락, 환율도 급등 급락, 네. 주가도 급등 급락, 그렇죠. 부동산도 보면 크게 네, 봐서 네. 한 2번의 파동, 그렇네요. 네. 이런 격렬한 파동을 겪는 나라에서 예.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고, 예.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는 좀 사는 쪽으로 봐야 되고, 네.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돈은 쉽게 벌고 돈 복사된다 소리가 나올 때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서 달러를 사는. 네. 근데 이게 힘들다면 반반 투자, 아. 이렇게 정립하게 됐죠. 그렇군요. 투자 철학 속에서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동하는 이 시장을 읽어나가야 되고, 그곳에서 어떤 역발상적인 투자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다수의 메시지도 편에 있어요. 서지 마라. 그러니까요. 결론이 그거죠. 다수의 편에 서지 마라.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을 좀 읽어나가시면서 다수가 움직일 때 반대로 좀 움직여보는, 예, 그런 그래서 방법도. 외롭긴 해요. 예, 저는 사실은 다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한수 좀 배우는 입장인데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좀 전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좀 본격적인 이야기 중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도 뭐 800조, 뭐 수백조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운용하는데 국민연금도 역시 분산 배분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굉장히 비중이 많죠. 높고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3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적합할 것인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시장 전체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테크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네. 이유가 그- 뭡니까? 2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되게 비싸다. 예, 역사적인 뭐 어떤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미국 나스닥 시장은 2000년 정보통신거품 이후 최고 버블이었고, 그게 지금 꺼지는 중인데,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그 격언을 잠깐 소개하자면, 네. 호황에는 주식이 다수의 손에 들어가고, 네. 불황에는
다수의 손에 있던 주식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어. 이게 이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뼈 때리는 전문이죠, 이 사람. 헝가리 사람이라서 그 힘들어서 역발상 그런가 투자 봐요. 그 예. 의견이 좀 많이 매칭이 예, 되는. 제가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격언대로라면 재작년에 호황에 이른바 밈 주식 열풍 속에서 예, 또 로빈 후드 열풍 속에서 네. 너무나 많은 개인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맞아. 그분들이 이 어려운 장 속에서 아마 마진콜을 당했거나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했거나 아니면 네. 포지션을 청산하고 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반대편에 있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현금을 팍팍 줄이면서 사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곧 그 3분기 데이터도 나오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다수의 손에 주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쌀 것이고 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물이 그득그득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른 편에는 저는 가치주를 주목하는데 네. 가치주는 일단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런데 이 가치주들이 힘을 쓰는 장세의 특성이 뭐냐면 인플레가 날 때 가치주들이 좋죠. 네. 그러냐? 이제 네. 시장의 쉐어 확대라든가 시장의 성장 자체가 어려운 산업에 있는 기성의 플레이어들은 인플레 날 때 그때가 몇 년에 한 번 가격 올리고 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절대 가격 안 깎아주잖아요. 네. 갑자기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라면 가격 오르고 초코파이 가격 그러나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지금 거의 반토막 났는데 네, 국제 소금 가격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으로 라면 가격이 인하되는 일이 있겠는가? 네. 없죠. 네. 그게 가격 경직선들이 그럼요. 존재하는 산업들은 네. 그렇게 한번 크게 인플레가 난 다음에 그 가격이 유지되면 어마어마한 마진을 향유할 가능성들이 생기고 또 그런 기업들은 순자산 가치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인플레가 네. 날 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보유 부동산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현금도 되게 많아서 이자 소득도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M&A도 또 참여하겠죠. 다각화의 네. 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미국 시장에서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밸류에이션 레벨도 합리적이며 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어떤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해자나 뛰어난 경영진 등을 들고 있고 불황에도 강한 필수 소비재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된 레벨에 있는 그리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지금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료 업종 같은 그런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미국장이 좋지 않겠지만 이런 영역은 투자할 만하다. 이런 투자 대상을 우리가 발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value and quality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스타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스타일에서 놓고 보면 퀄리티라는 건 결국 이익의 안정성인 거고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들과 안정적인 기업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싸냐 비싸냐의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싸면서도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불황이 아니고 못 사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불황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 대상으로서 가지면 좋겠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 신호, 아마 이게 썸네일감이지 않을까. 이 신호 보이면 무조건 주식 담아야 한다. 자, 이 신호 뭡니까? PBR 0.8배 깨지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적으셨죠? 조금 구체적으로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PBR이 뭐냐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산 가치. 이 회사 이제 사업 안 하겠어요.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겠어요.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 이제 주주들한테 배분되는 몫이 바로 순자산 가치라는 건데 BPS라 그러죠. 그래서 북밸류보다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측정한 것입니다. 물론 개별 기업 단에서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평균이 1.1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코스피가 10,000원이라면 11,000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25년 그러니까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5번 정도 0.8배까지 갑니다. 언제였냐 하면 97년 외환위기 우리 다 알고 있죠. 97년 외환위기는 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9.11 테러 때 예. 2001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예. 그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0.8배를 깬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8,000원 밑에 거래된 게 역사적으로 볼 때 한 5번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9월 30일 기준으로 6번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4년 사이에 0.9배, 0.8배라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주가 폭락이죠. 순자산 가치보다 20%나 할인된 가격에 주가가 거래된다? 이거 뭡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다 망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고선 그 주가를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0.8배가 깨졌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라면 저는 이건 역발상 투자를 해볼 때가 아니냐. 시장이 피를 흘릴 때 네. 그리고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게 거래될 때는 네. 한번 주식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좋은 점이 배당을 전혀 거의 네. 대부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익이 난 거 대부분이 순자산으로 쌓여요. 그래서 역시 또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2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년 연평균 순자산 가치가 9%씩 늘어나는 나라예요. 정말 그렇죠. 심하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냐면 지금 0.8배인데 주가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르면 0.71배가 되는 거죠. 네, 내년에 네, 이맘때. 네. 그리고 그렇죠. 2년간 전혀 안 오르면 0.62배, 6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때 장중에 잠깐 0.67배까지 갔는데 그 정도 레벨까지를 봐야 여기서 1년간 안 오른다. 그리고 2년간 안 오르면 외환위기 레벨보다 더 싸다. 네. 자, 이 정도의 기회는 우리한테 인생에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의 투자, 시장이 피를 흘릴 때 좀 사야 된다는 거. 이제 두 번째로 네. 저희들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한테 항상 드리는 바닥의 신호 중에 하나를 네. 또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리지 청산.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가 잘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미국의 마진 뎁이라는 아시죠? 뭐 잘 아실 텐데 아니요. 예, 그냥 돈 빌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잔고 변화를 보는데 이게 9.11 테러 때만큼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돈을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피를 흘리며 청산당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무리 주식이 싸도 매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가로 던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 투자자의 매수. 이건 이제 아까 워렌 버핏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계를 떨쳐 올리고 있는 뛰어난 투자의 규제들이 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는 이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10월 중순쯤에 이제 각 분기별 사모펀드들 포지션 변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워렌 버핏이 뭐 샀는지 한번 열심히 쳐다볼 생각이에요. 야, 이 신호 아마도 정말 썸네일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하시니까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자, 이 신호 더블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호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아마 썸네일 더블 신호. 자, 이 신호 부동산을 이 신호를 보면 반드시 부동산 사야 된다. 신호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네. 우리는 보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무엇보다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이제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억 이하 아파트들 모기지론, 35년 만기 모기지론 이런 것들을 받으러 때 보금자리 론이라는 걸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맞아요. 네, 부산에 내려가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분기별 통계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120입니다. 서울이. 네. 120인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200이에요. 네. 지난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해서 200포인트까지 올랐다. 이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한 120포인트 정도면 소득이나 이자를 가지고서 현재 집을 샀을 때 우리가 느끼는 평균적인 부담을 측정한 게 한 그렇죠. 120 정도로 네. 측정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200이에요. 네. 그러면 한 대략 한 40% 정도 고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40% 더 될 수도 있지만 40%, 일단 네.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이 39% 고평가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게 이거예요. 네. 이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은 뭐 120,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역사적인 평균인데 왜냐하면 서울이 원래 비싸니까. 네. 그래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싼 건 항상 같으니까 경기도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경기도의 역사적인 평균 레벨이 80인데 지금 100이다. 네. 그러면 또 거기도 한 25% 고평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지역별로 다 고평가 레벨들이 존재하는데 요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을 때 산다. 네. 이거는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너무 집값이 비싸서 그렇죠. 포기했거나 아니면 네. 나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저걸 살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레벨이죠. 음. 반대로 2014년이나 15년 같은 시기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 이하에 있었습니다. 네. 80에서 90에서 움직였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 30% 저평가된 상황이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바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으면 한번 용기를 내보자. 자신의 소득이나 또는 이자 대비해 가지고 집값이 역사적인 평균 레벨보다 좀 조정이 왔다라면 그때는 이제 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나라는 그 공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공포들을 우리한테 좀 해주는 어떤 요인들이 바로 쌓여있던 미분양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그죠. 시기들이 올 때는 이건 정말 한번 시장의 공급 과잉이 줄어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 알죠. 이게 정부가 집 사라고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들을 펼쳐줄 때 네. 2014년 9.1 대책 같은 거 네.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 공공택지 전면 중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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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3기 신도시 다시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공택지로서의 어떤 주택 공급이 없어서 그게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밸런스를 망가뜨렸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달에 안 사면 놓친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한 1, 2년 정도는 버블이 더 유지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1, 2년 정도는 패닉이 더 지속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4,000세대, 10,000세대짜리 그런 단지에 가면 거래가 그날 가능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아파트는 보고 있는 아파트 공원이 면에 있는지 전철역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학교까지 가는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따라서 모든 가격이 다 달라지는 로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격의 조정도 천천히 그리고 가격의 상승도 천천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꼭 다 맞추면 좋지만 셋 중에 두 가지 정도로만 뭔가가 만족되는 레벨이 온다라면 저라면 한번 사볼 만하다. 근데 아직은 네. 그 신호가 오려면 좀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다. 그렇네요.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야, 이거 신호. 여러분들 아마 한 분 한 분 받아 적으면서 기억을 하시려고 할 텐데, 정말 책에도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 정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순서로 투자해야 되나, 특히 이런 시그널들, 홍춘욱 박사님의 이제 투자 철학,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많은 조언이 되시리라, 정말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인싸의 공식 질문인데요.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부디 지금 편안하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땀 좀 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 떨어지고 금리 떨어질 때 주식 담아야 된다. 근데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주식 담아야 된다.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역발상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실 거는 같은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데 주식 담아야 된다. 아예 그냥 주식시장에서 나와 있는 건 어떠냐 하는 의문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 그래서 많이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좋은 가격에서 나왔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나갔다. 네. 못 들어와요. 아, 사람들은 그 영원히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해요.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게 비유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한 5만 원에 팔았어요. 네. 잘 팔았죠.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2018년, 이야기요? 아, 2018년. 5만 원에 잘 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게 3만 원을 갔어요. 네. 그럼 그때 샀으면 되는데 네. 팔아놓고서 한참 그것 봐 그러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7만 원이 됐어요. 못 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자기가 샀던 원본 가격을 기억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본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가격을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참 쉽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제가 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음. 개별 종목 투자는 재미로 하시라. 네. 그리고 전체 시장을 사는 투자가 가장 그게 수익도 엄청나게 좋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오를 때 더블, 빠질 때 반토막이라서 음.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물타기만 좀 제대로 하고 또 시장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못 네. 오른 자산을 조금만 리밸런싱 헐어서 팔기만 해도 음. 얼마든지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데 꼭 자기가 샀던 가격들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닥에서 처분해서 오를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뭘 매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잠깐 쉬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네. 항상 하는 그 조언이 그렇게 주식시장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걸 당신은 예측했는가? 아, 그럼 언제 오를 거라는 걸 어떤 수로 예측한다고 자신하는가? 네. 작년 5월이 지난 거 생각해 보면 작년 5월이 고점이었는데 그렇죠. 작년 5월이 시장이 고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왔는가? 당신은 인지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네. 근데 과거에도 못했던 걸 앞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저도 안 되던데. 우리 29년 이 일을 하지만 네. 되던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버블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음. 패닉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격렬하게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시장을 예측해서 맞춘다. 꿈이지만 음. 대부분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운의 영역일 때가 많더라. 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충분히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지금 답변 속에서 해안을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납득되게 저도 지금 정말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생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드릴 작정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결과적으로는 될 텐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3가지 질문을 연달아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을 예상하시는데 그 예상이 많이 빗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빗나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시장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빗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보험을 대비하는 드는 방법을 수밖에 없다. 여쭙고 싶어요. 네. 보험을 드는 수밖에 없다. 보험을 드는 수밖에 없다. 만해를 대비해서 아플 걸 생각해서는 실손보험을 들듯이 네.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을 대부분은 원화입니다. 네. 세계에서도 가장 프레자일한 통화 중에 하나인 코리아 원을 우리는 들고서 살고 맞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안티프레자일한 자산을 사야 된다. 그럼 안티프레자일한 자산이 뭘까? 네. 생각해보면 미국 달러, 금, 리츠 같은 상품들이지 우리 국내에서 위기에 강해지는 자산을 찾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망은 재밌게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네.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 제 전망이 빗나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들은 항상 구축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가서 전망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가지는 태도는 방향과 타이밍 모두를 이야기하자려고 노력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억수로 운 좋으면 맞출 수는 있지만 둘 다를 맞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향과 네. 타이밍 중에 더 어려운 건 타이밍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방향만 예측하려 합니다. 그렇군요. 즉 내년 이맘때 지금 주가가 음. 보다 오를 거냐 빠질 거냐. 네.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금리가 오를 거냐 빠질 거냐라는 전망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난이도가 덜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냐. PBR이 0.8배인데 내년은 0.7배다. 오르지 않겠느냐. 네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달러랑 한국 주식을 둘 다 사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투자 전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제가 나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막 무뎌버리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맨날 밤마다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러시군요. 너희 전망은 왜 이렇게 틀렸니? 복귀하거든요. 그렇군요. 바둑 좋아하기 때문에 복귀하듯이 해보면 예. 전쟁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그렇군요. 예, 시진핑 주석이 세상에 상해를 봉쇄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거기 그 인구가 4천만 가까이 되는데 맞아요. 거기를 최창사를 이렇게 예. 아파트 정문을 봉쇄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이게 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까? 네. 난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음. 우리는 경제적 인간들을 항상 생각하는데 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네. 걸
또 한 번 뼈를 맞으며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번 전망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예. 열심히 전망을 합니다만 전망이 틀리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군형들 또 네. 전망이 틀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뭐 저는 실물 경제 전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큰 귀담이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뭐 코로나19가 대표적이고 전쟁, 뭐 대봉쇄 이런 것들이 뭐 외재적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를 모색해야 될 텐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또 뭐냐면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틀릴 수 있다. 근데 예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잃지 않는 지키는 투자를 계획해야 된다.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또 책 내용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제 세대별 맞춤 전략이에요. 이게 어쩌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귀가 쫑긋 귀 기울여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세대별 투자 전략을 여쭙기 전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은 금리 떨어지니까 영끌에서 투자하라라는 게 맞는 조언이었고 22년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영끌에서 투자하지 마라가 맞는 조언이지 않을까. 소위 레버리징 시대, 디레버리징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도 빚내서 투자하려는 의사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빚내서 투자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해라. 대표적인 데가 바로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IB입니다. 네. CPPIB는 캐나다에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운영본부는 뉴욕에 있어요. 네. 자기들이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인식하고 전체 자산 중에서 특히 캐나다 주식이나 이런 비중이 5% 미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구석이 그러네. 많은 네.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국민연금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네. 2020년에 했던 일인데 예. 이 국민연금 규모가 그냥 가정입니다. 이보다는 예. 더 되는데 한 500조 정도 됩니다. 어. 그 정도 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고요. 예. 예. 자, 500조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냐면 30년 만기 대출로 200조를 빌립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1%죠. 2020년이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CPPIB가 빌리는데 누가 이거를 뭐 보증이 필요하겠어요? 국민 국가 그 자체고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은 500조인데 그러니까요. 전혀 뭐 디폴트 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최저금리 정부 레벨로 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들고서 투자를 빌린 돈으로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캐나다 국민연금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레버리지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걸 벌써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타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장기 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상당히 오케이. 좋은 여건이다. 네. 두 번째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하는 거. 및 채권, 주식, 부동산 다양한 자산에 저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덜 다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에서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 네. 저금리 장기 투자, 장기 레버리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잘 분산되어 있어서 네. 폭락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식 B2는 최악의 레버리지라고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뭐 레버리지. TQQQ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네. 세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 그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년 동안의 나스닥 하락장을 본 사람으로서 네. 또 94년부터 97년까지 한국 주식 4년 하락장을 직접 체감한 사람으로서 네. 약세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보신 분들께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이 투자 철학을 믿고 또 그 투자 방법, 뭐 신호 같은 걸 좀 읽고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고 비투를 하실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비투 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세대별, 지금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20대를 위한 투자법, 30대를 위한 투자법,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20대부터 가겠습니다. 반반 적립 투자를 강조하셔요. 예, 아들놈한테 추천해 준 전략인데요. 뭐 별거 아니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니까 월 뭐 50만 원이든 뭐 70만 원이든 벌더라고요. 네. 좀 약간 월별 차이는 있어요. 벌긴 버니까 그 돈을 들고 모으니까 한 몇백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길래 한국 주식이 폭락할 때 제일 많이 폭락하는 건 있지만 네. 오를 때 끝내주게 오른다. 그리고 매년 주당 순자산 가치 9%씩 늘어나는 나라니까 네. 이 나라는 힘들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네. 보면 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이거 사라. 네. 그리고 100만 원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역대급 엔저니까 그러니까요. 네. 달러가 정말 얼마나 강한 자산인가에 대해서 네. 절실하게 진짜 느끼고 있으니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20대에게 이런 걸 투자해주는 이유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하거든요. 20대만의 특징이 있군요. 예, 왜냐하면 그 매매 회전율이 한 30%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네. 한 100번 정도 매매하죠. 20대 계좌를 평균 계좌를 열어보면 네. 100번 매매합니다. 네. 네. 올해는 이제 매매 못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예. 오링 나가지고 네. 이제 못 하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수수료로 다 나가고 정부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돈이 녹아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레버리지로 상품들을 많이 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시는 내가 이거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그 자산 근처도 안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 20대 증권사 다녔잖아요. 예. 증권사 다니는 친구 중에서도 퇴사한 다음에 예.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던 친구들이 또 언제 돌아오냐면 네. 2008년, 2007년에 돌아와서 다시 전화 오죠. 우가, 나 이거 살라 그러는데 뭐 어때? 뭐 요새 시장 어때? 이렇게 물어요. 몇 년 만에 연락된 친구가. 근데 그때 그런 친구들이 전화 오는 시기들이 전부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에 전화가 오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 예. 경우를 너무나 저는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20대에는 성공의 경험, 그러니까 입 꽉 깨물고 적립 투자를 해서 결국 바닥을 잡아내며 성과가 이렇게 눈덩이가 조금씩 복리 효과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한 3, 4년만 해봐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군대에 우리가 갔다고 저도 요새 월급 잘 나와서 18개월 하면서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000만 원 이상의 돈들을 모아서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그 투자 펀드들이 있어요. 그 돈을 나와서 제대해가지고 또 이상한 데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해주는 되게 금리 좋은 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모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그걸 또 한 방에 털어놓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도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면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반 적립 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자산 2개밖에 없고 이 2개의 자산을 투자를 한번 해보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우상향하는 자산. 이거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복리 투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를 체감하노라면 점점 투자의 경험이랑 멘탈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철학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역시나 많이 혹은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놓고 나오신 게 아닌가. 뭐 같이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혼자 만든 건 아니니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30대로 가겠습니다. 30대는 투자 3분법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한 4, 5년 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남자애들 기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취직을 하셔서 7, 8년 쌓였잖아요. 그러네요. 자산들이 쌓이고 또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50만 원 놓고 있었던 게 갑자기 15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을 하나 더 추가해도 되죠. 바로 뭐다?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한국 주식, 50만 원 미국 국채를 샀으면 50만 원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되게 높겠죠. 음.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예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겠죠. 그러네요. 예. 아, 이거 완전히 황금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반반 투자,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 연수익률 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미국 주식, 미국 국채,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면 연수익률이 8에서 9%까지 뛰거든요. 특히 붙는 돈이 많은데 수익률이 1%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죠, 이제. 그럼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승진하실 때마다 또 물타기가 쉽잖아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생활비 한 200만 원 쓰고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랑 뭐 부모님 약값도 보태드리고 하면서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하다가 연봉이 월봉이 한 400 됐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아, 부장 승진했다. 8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 더 올려서 생활비 쓰더라도. 네네.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가파르게 오를 때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30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대에 승진도 하고 호봉이 오르고 또는 스카우트도 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뭐 예.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해서 탁탁 오르는 걸 너무 홍 박사님 경험 아닙니까? 막. 제 후배들은 더 잘 버는 것 네, 같아요. 농담입니다. 제가 예.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자들 연봉을 보면 그렇죠. 저는 예. 핀테크 앱을 그럴 하니까 수 있죠. 예. 개발자 연봉을 하는 거 보면 인턴 생활에서 시작했던 그 주니어 개발자들이 20대를 하다가 30대쯤 돼서 경력 한 5년, 7년 쌓이면 예. 야, 정말 스카우트 대상이 될 때 얼마나 튀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농담 섞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아유, 예. 뭐 괜찮습니다. 예, 저도 어쨌든.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네. 30대 처음으로 억대 연봉 찍어봤기 때문에 예. 그 기쁨을 알죠. 예. 사이닝 보너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것처럼 오른 걸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전에 있었던 소비 습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봉이 인상된 만큼을 예. 어디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손실을 보더라도 예. 다음 해 더 투자할 돈이 늘어나면 오히려 저평가된 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3분법은 투자의 경험도 좀 쌓이고 성과의 어떤 누적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쌓인 분들에게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40대 분들 탈무드 투자법. 예, 이게 어떤-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 저는 네. 책에 아까도 뭐 앞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시작하라는 건 잘못된 조언이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이분들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잖아요. 네,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 순간 그때 집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그렇네요. 지속됩니다.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어도 향후 한 몇 년은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새 알아보고 다니는데 예. 강남이나 성수 쪽에 있는 주상복합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상복합들을 알아보는데 네. 월세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집들이 네.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보증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자, 이거 너무 싸지 않냐. 왜 그러냐.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제가 이제 한 3억 정도 자본이 쌓였어요. 예. 자본이 쌓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세를 보통은 넣는다든가 해서 어디 학군 좋은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때의 선택인데 전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자,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네. 1억은 한국 주식, 1억은 미국 국채를 샀죠. 그리고 1억은 미국 리츠를 사자. 이 미국 리츠의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4% 중반 정도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집값이 오를 때 우리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계 집값이 요새는 다 같이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해지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게 이 세 개의 자산들은 전부 다 배당과 이자 소득을 주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 소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 소득이 지금 현재와 같이 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연 한 4% 나올 거고 안 나오더라도 3%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컴이 나오죠. 네.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강남 지역에 있는 아주 고급 주상복합조차 300만 원, 400만 원 월세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반전세를 알아보시면 대부분 100만 원대에 해결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산을 투자해서 예. 채권 가격 오르는 거, 주식 가격 오르는 거, 리츠 가격 오르는 캐피탈 게인은 다 그대로 가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인컴만으로도 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한 방에 집을 삼으로써 예. 모든 자산 지금까지 해왔던 적립 투자의 성과를 한 방에 탁 털어놓는
인생 일대를 건 결정을 왜 내려야 됩니까? 어.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인 앞으로 조정이 몇 년간 이어질지 네. 모르는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는 왜 예. 인생을 건 베팅을 40대에 해야 됩니까? 와. 잘못하면 끝장인데. 와, 정말 역발상입니다. 전 재산을 거기다 몰아넣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지금 아마 40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겠죠. 그 옛날에. 역발상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의 투자 수익률보다 월세 살면서 이 자산을 굴려가고 굴릴 수 있는 그리고 방법이 또 있다는 거. 월급에 나오는 예. 대부분을 월세로 인컴이 다 해결되면 주거비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출 이자 이런 거 예, 안 예. 갚아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해지니까 역발상. 그걸 가지고 정말. 예. 그 자산들이 많이 저평가된 자산들을 계속 물타기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점점 자산 규모가 커지면 꼭 그걸 배당을 받아서 월세로 안 넣어도 되죠. 네. 재투자해도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네. 저건 비싸. 네. 막 그래서 심포도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기회가 오면 무조건 돈을 탁 털어서 사고 싶은. 그리고 그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지휘자로서의 특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극과 극의 희노애락을 보게 되는데 네. 저는 그는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네. 지금은 약간 쿨해질 때가 아닌가. 대출 금리는 높고 집값은 대단히 비싸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데 왜 우리는 꼭 그걸 사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항상 모든 돈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가. 40대들에게 이렇게 좋은 투자의 기회를 주는 시장이 펼쳐졌는데 굳이 옛날의 철학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옛날 공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해 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정말 저도 이 닭살이 지금 돋을 만큼 왜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로지 집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죠? 한번 이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책을 통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50대 여러분. 50대를 위한 투자법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투자 4분법 말씀 한번. 탈무드 투자법이 아까 네. 한국 주식 네.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리츠였잖아요. 네. 근데 이 50대에게 걱정이 뭐냐면 인플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순간 내가 이거 투자했던 것에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 노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아.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금이죠. 금. 이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은 디플레에서 인플레가 될 때 가장 좋은 자산이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이 언제 올랐냐를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펼쳐서 디플레를 퇴치하려고 그럴 때 네. 네. 그리고 2020년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네, 대응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할 때 네, 금값이 폭등하거든요. 네. 이 금값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 상품으로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경제의 사람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이죠. 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들이 부각돼서 음. 우리가 받게 될 연금이 네. 인컴이 아까 홍 박사 이야기한 대로 탈무드 투자법으로 연 4% 인컴이 나오고 캐피탈 게인 그대로 받는다 그러는데 그 인컴이 인플레로 인해 훼손당하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보험 하나 더 드시죠. 예. 그래서 수익률은 탈무드 투자법보다 못하겠죠. 네. 그러나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만에 하나 우리가 대비 못했던 어떤 외부 인플레이션 충격이 올 때 이걸 우리한테 막아주는 보험의 특성. 더군다나 달러는 런던 메탈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것도 결국 달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또 달러로 갖게 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 기대 수익은 아무래도 탈무드 투자법보다는 좀 못하겠죠. 이건 이자를 안 주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 정말 투자 철학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투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세대별로 세대의 특성과 그 현재 상황에 맞게. 그렇죠. 특히 뭐 부동산 유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꼭 나이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의 경험으로 생각하셔도 네,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맞춤화된 투자법까지 제안해 주시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책인싸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다가 느낀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떨리시죠? 김광석이 생각하는 홍춘욱. 제가 사실 두 단어가 떠올랐는데 두 단어를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네. 역발상 보호입니다. 정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저변에 있는 저쪽 생각을 끌어다 주시는 역발상적 투자 사고를 전해주시고 결국 그것이 가져가게 될 그 고올 자체는 지키는 투자,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투자, 말 그대로 보험의 성격을 주신다. 그래서 역발상 그 보험. 아,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브랜딩 잘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떠올렸습니다. 제가 1시간 내내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것들 떠올린데 정말 역발상을 주시는 보험적인 그 투자 방법, 지키는 투자 방법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끝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엿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10글자 이내로 각인되게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자,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을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라. 예. 네, 괜찮습니까? 딱 10글자입니다. 예, 패닉에 예. 떠나버리면 교훈이 없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왔을 때 네. 떠나지 마시라. 떠나지 마시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더 떨어질 게 불안하다면 네. 보험을 가입하시라. 네. 그건 바로 홍춘욱 보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떠나지 마 그러니까 박진영이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인사인데요. 나에게 시리즈예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직함을 갖고 계신데 가장 오래된 직함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코노미스트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고 합니다. 나에게 이코노미스트란 끝없는 공부, 끝없는 공부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 이미 도달해 계신데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꿈꾸는 이상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싶은데 매번 틀리고 또 아유. 책을 자주 쓰고 전망 보고서를 쓰면서 언젠가는 저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갖고 보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더 큰 이상을 그림 그리시면서 더 나은 이코노미스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고민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튜브 경제 강의 노트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나에게 경제 강의 노트란 예, 아이디어 노트죠, 뭐. 아이디어 노트다. 예, 그 좋은 질문들도 아주 많이 주시고요. 또 네, 거기서 어떻게든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맞아. 정말 아이디어 노트 같은 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인데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많이 배운다. 배우죠. 라는 가르치며 말씀을 배운다. 주셨어요. 네. 또는 대화하며 배운다라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홍춘욱 박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 예, 사우나다. 사우나다. 예, 이건 뭡니까?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오늘. 무슨 농담을요. 예. 더워요. 진짜 정말 덥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네. 캐치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번은 아니어도 네. 다음 책에 또 우리 좋은 질문 덕분에 더 좋은 책거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누가 되지 않게 더 고민하고 그렇게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